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5급 공채 PSAT 중 일부 문제를 선정하여 풀이하도록 할 텐데요. 문제 선정 기준은 첫째, 흔히 나오는 유형인데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이 다르거나 두 번째, PSAT에서는 일반적이지만 NCS, 인적성에서는 다소 낯선 유형이거나 세 번째, 흔한 유형의 흔한 문제이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문제입니다. 딱 4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급 공채 PSAT 6번, 30번, 32번, 38번 문제입니다. 잠시 멈추고 미리 풀어보시고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먼저 6번입니다. 분석형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발목 잡힌 경험 많이들 있으셨을 텐데요. 선택지 옆에 작게 표시 하나만 해도 그런 실수는 많이 사라지니까요. 달문 보면 습관적으로 선택지 옆에 동그라미나 X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자료 해석과는 다르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료 그 자체만 있으면 바로 선택지부터 보고 해결하면 되지만 이것처럼 자료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선택지부터 봐서는 풀이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통해 자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선택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건을 보면 팀별로 다른 팀과 2번씩 경기한다고 했네요. 총 6팀이니까 자기 빼고 다른 5팀과 2번씩 경기하므로 팀별로 치르는 경기수는 총 10경기가 됩니다. 2번과 3번 조건을 보면 각 경기일별로 3경기가 진행되며 팀별로 하루에 1경기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각 경기일에는 6팀 모두 빠지는 팀 없이 1경기씩 진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4번과 5번 조건은 승점이죠. 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이네요. 6번 조건은 누적 승점이 가장 높은 팀이 우승한다는 당연한 얘기 써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A와 C는 승리한 횟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직전 경기일 대비 승점이 플러스 3이 된 날을 구하면 됩니다. A는 9일과 12일에 2번, C는 14일, 28일, 30일 3번 승리했습니다. 승리 횟수가 다르죠?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래도 일단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지입니다. B팀은 화요일에는 패배한 적이 없다고 했네요. B팀의 승점이 직전 경기일과 동일하면 B팀이 패배한 것이 되겠죠. 화요일은 12일, 19일, 26일 3번 있었습니다. 12일에는 승점 1점 증가, 19일과 26일에는 각각 3점씩 증가했네요. 패배한 적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모든 팀이 같은 경기일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라고 했네요. 이건 같은 경기일에 모든 팀의 승점이 직전 경기일 대비 플러스 1점인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찾아보면 23일에 모든 팀의 승점이 직전 경기일 대비 1점씩 증가했네요.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C팀이 3월 14일에 이 팀과 경기하여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개별팀의 성적을 구할 수 있나 싶지만 일단 14일의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4일의 결과를 보면 A, B, D, F는 각각 1점씩 증가했고요. C는 3점 증가, 그 다음에 E는 점수가 그대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A, B, D, F는 경기 결과가 무승부이고 C는 승리, E는 패배를 했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C와 E가 경기를 했고 C가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3월 30일의 경기 결과가 달라져도 우승팀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네요. 일단 현재 우승팀은 누적 승점이 가장 높은 D입니다. 근데 D는 직전 경기일에도 16점이었으므로 D의 승점은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질 일은 없겠네요. 그럼 D의 승점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우승이라도 우겨보려면 직전 경기일 기준으로 D와의 승점 차이가 3점 이하여야겠죠. 있나요? 없죠. 따라서 D는 마지막 경기 결과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확인과 탐색 과정이 강조된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자, 우선 옳은 것 구하라고 했으니까 옆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기관이 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에서 B 기관이 호남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
B 기관이 바트로 분류한 대상지 중에서 A 기관이 호남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 둘 다 460분의 30이죠. 이처럼 탐색만 잘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B가 침엽 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에서 10% 이상을 A는 다른 세부 분류로 분류하였다 라고 했네요. B가 침엽 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5525이고 이 중에서 A가 침엽 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5230입니다. 즉 5525 중에서 약 200 정도가 B는 침엽 수림, A는 다른 것으로 분류한 대상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겠죠. 다음은 3번 선택지입니다. A기관이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1030이고 이 중에서 B기관도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840입니다. 비율은 1030분의 840이 되겠네요. 다음 B기관이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1095이고 이 중에서 A기관도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840입니다. 비율은 1095분의 840입니다. 분자가 같고 분모만 다르므로 크기 비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가 큰지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판단은 아주 쉽습니다. 다음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두 기관이 모두 산림지역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이 구역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두 기관 모두 화렵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3680입니다. 다 더할 필요도 없이 이 세 수치만 더해도 어림잡아 13000 정도 되죠. 13,000의 30%면 3,900인데 두 기관 모두 화렵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3,680밖에 안 되니까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두 기관 모두 농업지역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이 구역이겠네요. 수치를 합하면 1230입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르게 분류한 대상지는 25와 50, 75네요. 비율은 1230분의 75가 됩니다. 다음 A가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 341에 B가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 396을 더하고 둘 모두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 281은 두 번 더해졌으므로 한 번을 빼주면 A 또는 B가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456이 됩니다. 이 중에서 A와 B가 모두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281이므로 비율은 456분의 281이 됩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후자의 비율이 훨씬 더 크죠. 다음은 32번입니다. 우선 옳은 것 구하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먼저 쳐주고 빈칸이 좀 있네요. 빈칸이 나오는 경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빨리 채워주시고 계산이 복잡한 건 선택지를 보면서 꼭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빈칸들은 대체로 간단한 편이므로 빠르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F는 빈칸이 두 개죠. 탐색 방법을 좀 다르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평균의 중앙값이 6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평균 중에 64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F의 평균이 64가 될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64니까 여기 들어갈 값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빈칸 다 채웠으니까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서는 각 과목별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 수가 모두 5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평균은 52.4이므로 평균 이하인 학생은 D, E, F, G, H 5명입니다. 빅데이터의 평균은 66.7이네요. 평균 이하인 학생은 D, E, G, H, I 5명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평균은 74니까 평균 이하인 학생은 C, D, F, G, H 5명이 되겠네요. 모두 5명 이상입니다. 다음 니은에서는 과목별로 2명에게 1등급을 부여할 때 1등급을 받은 과목이 한 과목 이상인 학생의 수가 4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에서는 B와 C, 빅데이터에서는 B와 A, 사물인터넷에서는 B와 I가 1등급을 받았으므로 1등급인 과목이 한 과목 이상인 학생은 A, B, C, I 4명입니다. 다음 디귿에서는 D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점수가 바뀌면 빅데이터의 평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D의 빅데이터 점수는 57점, 사물인터넷 점수는 65점이니까 두 점수가 바뀌면 빅데이터의 총점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평균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리을입니다. 리을에서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교과목이 사물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최고 점수는 88점, 최저 점수는 28점으로 차이는 60점입니다. 빅데이터는 최고 90점, 최저 50점으로 차이 40점이고 사물인터넷은 최고 92점, 최저 50점으로 차이는 42점입니다. 차이가 가장 작은 교과목은 사물인터넷이 아니라 빅데이터네요. 네, 마지막 38번입니다. 38번은 제시된 식기류의 맞물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직접 식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1인당 연간 독서 권수, 이거는 13세 이상 인구분의 연간 독서 권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독서 인구 1인당 연간 독서 권수는 독서 인구분의 연간 독서 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 인구 1인당 연간 독서 권수분의 1인당 연간 독서 권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13세 이상 인구분의 독서 인구가 되겠네요. 이건 뭘 의미하죠? 주석에 있는 독서 인구 비율의 정의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즉,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기억에서는 남자 독서 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50% 이상인 건 바로 알 수 있죠. 계산을 진행하면 약 55.0%가 나옵니다. 니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서 인구 1인당 연간 독서 권수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다른 연령대에서는 이것이 성립하므로 20대와 30대만 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는 x분의 14는 74.1의 식에서 x를 약 18.9로 도출할 수 있고 30대는 y분의 13.1은 68.6에서 y를 19.1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30대의 연령대가 더 높음에도 독서인구 1인당 연간 독서 권수가 감소했으므로 해당 선택지는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디귿입니다. 13세 이상 인구의 비가 5대 4일 때 독서 인구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독서 인구는 13세 이상 인구 곱하기 독서 인구 비율로 구할 수 있죠. 이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대 4의 비율만 유지되면 5와 4를 곱하든 50과 40을 곱하든 100만과 80만을 곱하든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과 8을 각각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수치대로 곱하면 서부 지역의 독서 인구는 10 곱하기 43이므로 430이 될 것이고 남부 지역의 독서 인구는 8 곱하기 54.4이므로 435.2가 됩니다. 남부 지역의 독서 인구가 더 많네요. 마지막 리을에서는 가중평균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가중평균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서로 겹치지 않는 두 집단 A와 B로 구성된 전체 집단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A와 B 중 구성원이 더 많은 집단의 평균과 더 가깝다는 것이죠. 즉, 현재 남자가 18.9, 여자가 14.2인데 선택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가 16.8이라면 남자와 전체와의 차이는 2.1, 여자와 전체와의 차이는 2.6이므로 차이가 더 작은 남자의 독서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앞서 구했던 것처럼 13세 이상 인구 중 남자의 독서 인구 비율은 55%이고 여자는 57%로 제시되어 있죠. 즉, 분자인 독서 인구는 남자가 더 많은데 독서 인구 비율은 여자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건 남자의 13세 이상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평소에 접하던 문제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다른 부분, 다른 방향들도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PSAT는 많은 필기시험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PSAT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학습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5급 공채가 어려우면 민간 경력자라도 구해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장에서 쓸만한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